러시아가 좋은 점은 이것 하나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지독한 의견을 갖는다는 것.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난 뒤이니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성에 찰까? 오늘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 특선은 1990년에 완성하여 1991년 라이프치히의 프랑스 문화원에서 펴낸 문집 순간들에 발표된 라이프치히 이응과 유럽 1989년 6회 서칠월호에 발표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미지와 물음입니다. 라이프치히 이행 공항을 출발한 뒤 일행은 평야를 지나가는데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커다란 기계들을 보면서 누군가 갈탄 채굴기라고 알려줍니다. 1년 전 이날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한 국가가 사라졌고 당시 그 누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 독일 통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르포만 접한 프랑스인들처럼 그녀도 부동독이 풀한 포기까지도 변화하고 도시도 시골도 끊임없는 환희에 사로잡힌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금년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획물들은 여전히 일주기 기념 행진처럼 1989혁명의 분위기를 담은 뭔가를 보여주었는데 라이프치히에서 보게 될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였습니다. 감별학과 사람들의 의복과 동작에 새겨진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 자본주의가 지배한 40년의 과거로 과거가 죽었다는 생각은 외부인들에게 해당되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입니다. 게다가 나의 시선은 오염되어 있다. 유년기에 기억이 되살아난다. 여름이면 휴가 중인 파리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골의 서민 동네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뜯어봤고 놀고 있던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하나 요구한 적 없는데도 커다란 목소리로 우리의 생활 조건을 안타까워했다. 오늘날 서방 진영에서 온 여행객인 내가 자신들이 행복하고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예전의 그 파리 사람들과 같은 마음가짐은 아닐까? 적어도 뭔가를 팔려고 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 구름대처럼 몰려가 어느 지역을 덮치려는 곤충들처럼 줄줄이 비행기 좌석을 가득 메운 채 각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업가들과 나는 다르지 않을까? 라이프치히에 가까워지니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강하게 와닿은 것은 갈탄 냄새로 지나치게 볶은 원두와 역겨운 화학물질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난방을 과하게 한 호텔방 창문은 열 수도 없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냄새가 더욱더 코를 찔렀는데 정유 공장이 들어선 르아브르 근처의 도시에서의 끔찍하고 들큰한 냄새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거뭇한 파괴의 풍경이 남은 담벽과 가까이 보면 황폐해진 건물들의 풍경이 있는데 마치 몇 년 전에 도시가 폭격을 당했는데 전혀 고치지도 새로 짓지도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거리는 비어있다. 비가 오는 데다 일요일이다.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간 제법 세련된 식당에서 조급하고 뻣뻣한 급사장이 테이블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다음 시간대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알린다. 따라서 빨리 먹고 50분 뒤에는 나가야 한다. 과거에 없던 것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누가 이곳에서 저녁을 드는 걸까? 라이프치히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이나 뮌헨의 사업가? 지붕 덮인 갤러리 밑으로 늘어선 상점에서는 명품, 보석, 은제품, 의상, 향수 등을 파는데 엉성한 진열이 디스플레이 담당 직원의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쌓아두고 과시하는 대로의 명품이지 회화 작품류의 예술품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아직 미적 가치로 둔갑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미지와 물음 대로변 보도는 여전히 움푹움푹 패어있지만 낡은 건물 전면을 개보수하고 벤치를 놓고 상인이 은은한 채색화를 팔고 음악가가 있는 보행자 전용 아르바트가는 무척 예뻤습니다. 군 백화점에는 원피스가 거의 없었지만 아름다운 천은 눈에 자주 띄었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자기 옷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를 가나 냄새가 나고 러시아 호텔은 겉에서 보면 궁전인데 안에서 보면 낡아 빠진 병원과 흡사했지만 대조적으로 전철역들은 듣도 보도 못하게 호화롭고 깨끗했습니다. 소련인이어서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신호들, 그런 신호들을 끝없이 요구하고 그것들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어찌 소비에트 연방에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신호차례가 아닐까? 어제 저녁 공항에서 모스크바 센터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고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둥근 안경을 쓴 곱슬머리 청년인 운전사는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앞유리에 붙이다시피 했습니다. 카세트 라디오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하드록을 들으면서 규칙적으로 자동차에서 내려 차분하게 와이퍼를 손으로 작동시켰고 다시 차에 오르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등을 들썩이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그녀가 가까이에서 접한 첫 얼굴이자 소비에트 연방의 부실 및 미국 문화 침투의 상징 이상이며 자유롭고 살짝 흥분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7년 전 첫 체류 때 본 기억에서 무게뿐 아니라 안정적인 온화함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노동자들의 엄숙한 옆모습을 보여주는 포스터들 속에 멈춘 역사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가의 전당에서 시인들과 소설가 셋을 만났다. 살짝 어두운 커다란 방. 시인들은 우리 앞쪽에 낮은 테이블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소설가들은 따로 떨어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말을 했다. 열광적인 말은 아니고 유머가 끊이지 않으며 알레고리와 메타포가 생각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러시아어로 이루어진 담론을 일련의 그림과 장면들로 바꿔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장중한 말. 그들은 검열과 자기 검열을 공포 말고는 그 무엇도 이해될 수 없는 불투명한 사회에서 글을 쓰는 더 나아가 행동하는 기이함을 말했다. 또한 현재를 자유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을 말했다. 다 같이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문학을 거부하며 작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육중하고 입술이 두툼한 시인 로즈데스트벤스키는 눈꺼풀을 내린 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다 생기는 확신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게 이것이고 드디어 도래한 말의 시대라는 것이었는데 목소리에 어조와 얼굴에 어린 열렬한 진지함에 담긴 고통이자 어떤 머뭇거림이 보였습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현 사회를 목도하는 고통, 어쩌면 과거에 행한 동의와 존재의 완전한 전복에서부터 비롯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그들이 서방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처와 불만을 내보이고 덧들이는 상황이 거북하게 느껴졌는데 투르게네프의 작품 속 주인공이 내뱉었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러시아가 좋은 점은 이것 하나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지독한 의견을 갖는다는 것.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난 뒤이니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성에 찰까? 사회학자 그리고 교수들과의 만남이 마무리되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가득 찬 잿더리와 잔, 그리고 백색 고급 종이로 싸서 양옆에 매듭을 지어놓은 각설탕 몇 조각이 접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행사 주최자 중 한 명이 설탕을 모두 걷어들이고 웃으면서 슬며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결핍의 공유를 꾀하던 그 은밀한 공모의 동작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서로의 손에 매달려 공중근해를 바꿔 타려고 상대방을 향해 허공으로 몸을 던지며 한 바퀴 빙글 돌기 직전 그들의 얼굴과 시선에 어리는 표정까지 보였다. 한 명이 떨어졌고 그물에 걸려 튕겨올랐다. 군중의 거대한 술렁임, 그리고 다음번 도약을 기대하며 느끼는 고통스러운 동시에 행복한 긴장. 마침내 그들이 허공에서 조우했다. 영광스러운 육체, 최고로 감동적인 아름다움.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과 동시에 짧은 순간에만 주어지며 실현되는 순간에조차 추하게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서커스는 이번에도 역시 나를 행복감으로 채워줬다. 하지만 공연장을 떠나면서 이곳에선 예술에서건 삶에서건 위협의 육체에 열광하지 쾌락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한 쾌락의 육체에 열광하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든. 그런 일은 언제 도래하려나?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아직도 한참의 시간이 걸릴까? 아이트마토프를 읽다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유물론이 영혼을 죽였다는 글귀를 보는데 작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신이 그들에게 줬던 자리를 망각했다. 영혼 안에 자리 잡은 존재는 신이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보호한다. 등등 라스푸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고르스크에서는 여자들이 찬송과 눈물 사이사이 시편을 읊조린다. 갈색 사제복 위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미동 없는 사제는
성상을 보호하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에 빠져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을 감고 있다. 동방정교회의 모든 성당이 그렇듯 좁은 데다 황금빛과 촛불의 빛 말고 다른 빛은 없는 장소 특유의 자궁과 같은 부드러움. 저 안쪽에선 테이블에 앉은 노파가 줄을 선 인파에 둘러싸여 있다. 목적에 따라 두 종류가 있는 기도문이 적힌 용지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하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을 위해 제의를 올리거나 이런저런 기도를 드려주는 모양이었습니다. 토요일, 붉은 광장에 자동차 여러 대가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서 있는 통로 입구에 정차하고 각 자동차에서 신혼부부가 내리는데 신부는 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장갑을 끼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매번 신부가 아직 장난꾸러기 같은 신랑보다 훨씬 더 성숙한데 여러 쌍의 신랑 신부들이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가서는 레닌의 무덤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의례로 다른 수많은 의례가 그렇듯이 집단 경배라기보다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데 어쩌면 이런 의례도 곧 사라질 것이고 묘 자체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동차들 위로 쏟아지는 햇살과 신혼부부들의 웃음을 접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신화로 남은 1917년 10월 혁명이 조금이나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 네바강의 다리에서 바라보는 레닌그라드의 빛. 노보드 빛이 묘지의 무덤 사이에 자리한 침묵과 풀, 밤에 본 크렘린궁의 첨탑, 위 붉은 별들 성당처럼 아찔하게 솟은 스탈린 시대의 거주용 마천루, 바이에른주의 성만큼이나 불안하며 상상력을 위해 만들어진 그 마천루.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살폈나 보다. 그런 아름다움이 순수한 경우는 드물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 트빌리시를 떠올리면 눈에 선한 장면은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출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던 여자다. 그 여자는 고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위에 도착해서는 제때 발을 들어 올리는지 감독한다. 또한 지겨워서인지 혹은 사람들의 의도를 확인해야 해서인지 사람들의 표정을 살핀다. 갈색 머리에 튼실한 여자로 특색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녀에게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이며 페레스트로이카에게 그녀는 무엇일까?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는 문역들 늘기소설 119 카사노바 호텔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